울릉도 동남쪽으로 대략 200리, 한국의 전통적인 단위로 약 7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독도는 한국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땅입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영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단순한 땅의 조각 이상의 가치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도 바닷속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때문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기후변화 문제와 청정 에너지 소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주변 해역에 약 6억 톤이나 매장되어 있다는 추정은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지점으로 만들어줍니다. 개발된다면 이 자원은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에 필적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는 한국이 해저 자원 개발에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매장량은 한국이 에너지 자립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원의 발견과 개발은 한국의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인접 국가들과의 정치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 개발이 한국과 주변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영토 주장과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 긴장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의 석유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 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이 제7관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관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아이맥스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관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관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에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파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운아시아계 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공의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몰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칠광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칠광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공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칠광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칠광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칠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 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의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칠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담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 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운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공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광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의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 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광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의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 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 가스전은 대륙공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올해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광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광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 합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딱지를 떼고 선진국으로 올라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한국으로 날아온 그는 자국이 가진 가장 확실한 재산인 천연가스 대부분을 한국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가 올림픽 준비로 여념없던 지난 2021년 7월 한국에게는 역사의 길이 남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4년부터 한국 뒤에 따라다니던 개발도상국이라는 딱지를 떼고 당당히 선진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무역개발회 UNCTAD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국가가 개발도상국인지 어느 국가가 선진국인지를 분류해뒀습니다. 경제 규모 및 위치 등을 고려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 99개국와 선진국 그룹 B 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33개국, 러시아 및 동구권 그룹 D 25개국까지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유엔시테드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만장일치로 B그룹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분류하는 각종 통계치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기는 했지만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것처럼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같은 전철을 밟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중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아프리카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서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10,000km를 날아온 그는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필리프 저신토 니어시 대통령입니다. 바쁜 일정 전부 미루고 아내와 함께 거제로 날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코랄술, 코렐술, 에플랭지, 플로팅 리커파이드 내추럴 게스, 선. 도대체 어떤 선박이길래 일국의 대통령을 지방도시까지 불러들인 것일까요? 왜냐면 이날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출항시킨 선박은 보유식 해양 액화천연가스 플랜트로 불리는 FLNG선으로 이는 전 세계에 단 4대뿐입니다. 그리고 건조 즉시 모잠비크로 출항해 모잠비크 제4해상 광고에서 작년 6월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했죠. 바다 위의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박은 바다에 뜬 상태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시내에서 끌어올린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채굴 및 정제한 후 이를 액화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FLNG에 정박한 수송선에 LNG를 옮겨 싣는 임무까지 맡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은 선박이지만 사실상 바다 위에 떠있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총 4대의 FLNG선이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4대를 전부 한국 조선업체가 건조했습니다. 2011년 로열 더치 쉘이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렐류드 FLNG, 2015년 말레이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가 발주한 페트로나스 두아 FLNG,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가스를 생산 중인 코랄술 FLNG는 2017년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가 발주한 선박으로 이 세 척을 전부 삼성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로부터 FLNG 한 척을 수주해 말레이시아 해상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플랜지를 건조한 겁니다. 보통 FLNG선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렐류드 FLNG의 경우 축구장 4개를 붙인 것보다 더 큰 488m, 폭은 74m에 달합니다. 연면적 430만 M2은 휴양도시 모나코 면적 195만 M2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그러니까 모나코보다 2배 큰 선박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발전기, 액화설비, LNG 수송선 하역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도전할 수도 없는 최첨단 선박이죠.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아프리카 국가이고 1인당 GDP가 $500, 2021년 기준 가 채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에게 3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투자해 선박을 발주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FLNG선을 샀느냐는 점도 의문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여전히 개도국입니다. 면적이나 인구수에 있어서 전혀 아쉬울 것 없는 대륙이지만 많은 국가는 여전히 이 꼬리표를 달고 있죠. 모든 것을 녹일 듯한 뜨거운 기후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 여기에 독재자들로 인한 끊임없는 내전은 가난한 아프리카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 아래에는 신의 은총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양질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 모잠비크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확인된 매장량이 170조 큐빅피트, TCF로 세계 12위 수준이고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5년이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예정이니까요. 일례로 전 세계가 16년가량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2000년대 중반 북동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서 인도양을 끌어안은 모잠비크는 1970년대까지 해상에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아예 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추측만 난무한 상태로 3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야 아주 미미한 양의 천연가스만 발견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이솔에 개발 사업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었던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잠비크를 직접 탐사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국의 에너다어코가 전면에 등장했죠. 그리고 2011년 북동부 해상지역에서 본격 탐사에 나서 그해 21세기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6개 광구를 탐사한 에너다코는 제1광구와 제4광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를 찾아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본격적으로 가스가 생산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단연 한국입니다. 이니 10%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당장 공급이 가능한 LNG를 확보한 것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렌즈 운송을 위한 렌즈선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로 보낸 FLN지선은 제4광구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위해 발주된 선박이었는데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발견된 만큼 채굴과 동시에 이를 전 세계 곳곳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 렌즈 운반선 시장을 한국 조선업체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잠비크 프로젝트에서 발주될 선박의 90% 이상은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겁니다. 조선업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이상 없이 진행될 경우 최대 40척의 LNG선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미 2020년 현대 3호종 공업이 9척, 삼성중공업이 7척에 대한 건조의 향서 LOI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추진을 맡은 프랑스의 TOTA의 내전에 의한 무장반군의 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물러서면서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태가 안정되면서 올 상반기 최종 계약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나 일본 등 렌즈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후 추가로 발주될 23척을 전부 수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비단 렌즈선 수주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우건설이 5천억 원 규모의 부대 설비 조성 공사까지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최북단 팔마 지역 산업단지에서 연산 640만 톤 규모의 LNG 액화트레인 2기 및 부대 설비를 조성하는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중 이중 철골, 기계, 배관, 전기개장 등 핵심 공정 분야를 시공하게 되는데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그대로 배에 실어 이동하게 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영하 161도에서 냉각해 액화시킨 것이 LNG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부피를 60분의 1영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문반이나 저장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데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대우건설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90여 기 중 10기를 시공했을 만큼 경험과 능력 모두 출중한데요. 이미 2020년 5월 2조 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독점한 분야를 잠식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홍콩 등에서도 수주에 성공하면서 그 명성을 높였는데요. 필리핀 유지 모잠비크 대통령이 거제도를 방문했을 당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뉴지 대통령은 이후 이번과 동일한 FLNG선 1기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인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며 만약 오늘 출항한 코랄술 호가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려면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경비선 3척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함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아마 없는 돈 끌어모아 한국산 군함을 구매한다는 언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가진 모잠비크가 건설, 채굴, 수송, 경비까지 전부 한국에게 몰아주려는 것일까요? 최근 전 세계에 걸친 생성형 AI 열풍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HBM에서 시장을 먼저 선점한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2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이 30%를 돌파하며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방증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삼성이 40%대 초중반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스카이닉스는 20%대 중후반을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1위인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를 10년 내 가장 근소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껑충 뛰게 된 건 L 열풍 영향이 큰데 챗GPT 같은 AI 분야 데이터 처리에 쓰이는 칩에 HBM이 대거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는 연초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HBM 수요가 올해와 내년에 10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2021년 SK하이닉스는 현존 최고 사양인 HBM3E 개발을 완료하고 작년에 양산에 성공하며 HBM 부문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SK하이닉스를 향한 추격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올해 4분기부터 세계 1위 GPU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에 HBM3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엔비디아의 HBM3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4분기부터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의 필수적인 AI 가속기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중으로 AI 가속기에는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앞서 생성형 AI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의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의 주문을 집중했다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자 삼성에게 추격할 기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증권은 삼성은 내년 중 HBM3 주요 공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3의 30%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3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으로 고객 콜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세대인 HBM3P는 24GB 기반으로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스카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삼성의 HBM3 공급 개시로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 등 HBM 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공급에 나서면서 스카이닉스의 HBM3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이런 변화 속에서 대용량, 고성능의 D램을 미리 선보이면서 시장을 선점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삼성은 반도체 업계 최초로 12나노미터급 32GB DDR5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32GB는 D램 단일 칩 기준 역대 최대 용량입니다. 이에 따라 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확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고효율 메모리 칩 시장에서 삼성이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나 32GB DDR5 D램은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HBM의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32GB 제품의 양산 시점을 내년으로 잡고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치고 나가면서 세모리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초격차를 확인시켰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증권가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중으로 삼성의 주가 역시 약 한 달 만에 7만원을 회복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킬로바이트 증권은 삼성의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을 고려할 때 고점이었던 9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엔비디아는 고성능 AI 칩 H100을 생산할 때 전체 설계는 엔비디아가, 실제 생산과 패키징은 TSMC가, HBM은 SK하이닉스에게 각각 맡겼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해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제조 방법은 물론 설계,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징까지 공급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산을 처리하는 GPU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HBM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연결된 H100의 설계 구조는 오늘날 반도체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나 H100의 등장으로 반도체 후공정 개념이 바뀌었는데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삼성의 진짜 강점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반도체를 고층 건물처럼 쌓아 올려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첨단 패키징 기술 시대가 막을 올린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의 칩으로 합쳐진 주상복합 구조의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시스템 반도체만 만드는 고시나 스카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많지만 이들 칩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최근 GPU 수요가 쏟아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 패키징을 TSMC에 맡기고 있지만 TSMC의 패키징 능력이 부족해 캐파를 더 늘릴 수 없어 삼성으로 눈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지금은 엔비디아 물량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지만 사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위주라 패키징 능력이 삼성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또한 삼성은 GPU 첨단 패키징 물량 소화할 능력이 있지만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TSMC의 경우 예전부터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을 최고 고객사로 여기고 있는 만큼 넘쳐나는 엔비디아 물량을 삼성이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그간 엔비디아가 TSMC에 GPU 첨단 패키징 물량 대부분을 맡겼는데 최근 삼성과 GPU 첨단 패키징, 서비스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삼성이 후발주자로 HBM 시장에 진입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늦었던 게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엔비디아는 물론 애플까지 모두 삼성에 줄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 패키징과 파운드리로 GPU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으로 엔비디아, 애플 입장에서도 이를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삼성과 손을 잡는 게 기업 운영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삼성은 TSMC와 달리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는 특징을 반영해 칩 생산 과정에서 패키징까지 해주는 턴키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요.
이 서비스로 인해 미국 MD로부터 HBM과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수주했으며 패키징 분야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 속도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삼성 반도체 부문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AVB 사업팀을 조직하고 지난 3월과 7월에 인력을 추원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패키징 시장 성장성이 높기 때문인데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세계 패키징 시장이 올해 76조 원에서 2025년 86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HBM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최선단 패키징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HBM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회사의 2.5D 패키징 기술인 아이큐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적층한 뒤 TSV를 통해 연결한 차세대 메모리로 기존 디램 대비 데이터 처리 성능이 월등히 높아 LORAI 반도체와 같은 고성능 층과 함께 탑재됩니다. 삼성이 HBM3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점차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삼성은 최근 HBM3 모듈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해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최근 삼성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기술은 아이큐브 6분, 아이큐브 8분로, 업계 내 최신 HPC 가속기인 엔비디아 G100분, AMD 미 300분 등이 HBM을 최대 8개까지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해당 기술들을 내년 상용화할 목표로 엔비디아 등 고객사와 아이큐브 6, 아이큐브 8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2.5D 패키징을 엔비디아와 AMD에 함께 제공할 경우 HBM을 단품으로 넣는 것보다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이들 업체들이 삼성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에겐 이번 기회로 종합반도체 1위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TSMC의 위기도 겹친 상황이라 삼성에게 유리한 판이 깔렸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TSMC와 미국 사이 관계가 악화되면서 TSMC가 미 애리조나에 신설하는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 현지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다 바이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투자를 백지화하고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TSMC는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에서 2025년 또는 그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TSMC가 삼성에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TSMC가 중국 본토 공략의 속도를 내면서 상황 판단마저 잘못하고 있는데요. 악화된 중국 대만 관계와 미국의 대중 제재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첨단 반도체 판매를 중국에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올해 TSMC의 중국 내 칩 출하량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나 연초부터 7나노 L칩 주문량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미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부진한 실적을 중국에서 만회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이지만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주목할 건 이제 3나노 공정 수율도 삼성이 TSMC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3나노에서 TSMC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아레테리서치는 TSMC의 3나노 수율이 55%인 반면 삼성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은 TSMC의 3나노보다 더 진화된 기계 공정을 활용하면서도 3나노 수율이 더 높은데 이렇듯 수율 개선, 기계 공정 선점으로 삼성이 TSMC로부터 고객사를 뺏어올 일만 남은 겁니다. 역시 삼성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지. 러시아가 끝내 일선을 넘어버렸습니다. NATO 가맹국의 영토에다 공습을 가한 것입니다. 바로 루메니아였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국경지대의 곡물창고를 연일 포격수하던 러시아가 실수인지 고의인지 몰라도 루마니아 영토 안까지 엑스폭 드론을 침범시켜 기폭까지 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지난 9월 4일로 목격담과 정황 증거가 몇몇 있었음에도 당분간 루마니아 측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를 추가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사와 대비를 끝마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며칠 뒤인 9월 7일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자익스 드론의 파편이 루마니아 국경을 넘었음을 확인해줬습니다. 이는 매우 큰 불길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루마니아가 만약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러시아의 침공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NATO 헌장 5조가 발동해서
주변 NATO 가맹국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순식간에 세계대전의 첫 단추로 역사책에 실리게 될 겁니다. 한편 루마니아에서는 사건 이후 러시아의 소행임을 인정하기까지의 3일의 시간 동안 정부가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 해답이 얼마 전 한 군사 매체를 통해서 전해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에 엑스폭 드론이 떨어졌다고 처음 주장한 것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다뉴브강을 끼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된 후 러시아는 연일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방해하는 동시에 고작 강 하나만 건너면 나오는 루마니아 영토도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에 대한 공격은 루마니아에서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국경 지역 루마니아 국민들은 전쟁의 포화가 눈에 보이는 거리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9월 4일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자신들이 요격에 실패한 러시아 자엑스 드론이 곡물 창고를 공격하지 않고 강 너머 루마니아 땅으로 넘어가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목격 정보도 있었으나 루마니아가 당장 취한 태도는 중립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일단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내세운 증거 자료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폭엑스하는 시점의 사진과 평소 해당 장소의 주변 지형 지물과의 비교, 이를 통해 계산해낸 폭발 지점의 좌표까지 우크라이나 측 전문가들이 제시하자 루마니아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루마니아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려는 속셈임을 간파했습니다. FP통신에 따르면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이틀날 친구 군사기지에서 열린 그자비의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자국 국경과 아주 근거리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우리 국경 800m 밖에서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떠한 부품이나 드론 또는 포격스물의 일부도 루마니아에 닿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요하니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루마니아 국경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우려하고 있다며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NATO 간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대응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9월 7일 루마니아는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자엑스 드론의 잔해가 발견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는 이 잔해의 국적을 파헤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의 거실 턱이 없으니 자연히 지목된 범인은 러시아였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해당 입장이 보도된 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즉각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클라우스 이오안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루마니아에서 러시아 드론 파편이 발견된 것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며 루마니아 주권 및 영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토 역시 성명을 발표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동맹국 루마니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죠. NATO 회원국인 루마니아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NATO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회원국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집단 안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루마니아는 집단 안보를 규정한 NATO 헌장 5조를 발동할 가능성을 당장은 배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네토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접경 회원국으로 확대될 위험에 계속해서 직면해왔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네토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루마니아도 NATO도 그리고 아마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조차도 세계 대전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루마니아에서 중요한 사안은 입장을 번복하기까지의 48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뉴브강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이 뻔히 본 폭발을 정부가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지역인 플라우르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를 보도하며 루마니아 정부의 빠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양봉업을 하는 가비 퍼페스큐는 다뉴브 강둑에서 낚시를 하던 중 우크라이나 항구 이즈마일에서 곡물을 싣는 바지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밤 동안 항구 기반 시설에 대한 세 번째 공격을 시작한 지 하루 만이었죠. 이번 공격으로 강 건너편에 있는 루마니아 국경 마을 플라우르의 창문이 흔들렸고 포페스쿠의 트레일러 차량도 흔들렸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6년 동안 루마니아 중부에서 플라우르로 벌통을 가져오고 있는 포페스쿠는 5번의 폭발을 세웠는데 그중 3번은 매우 강한 폭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우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주민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씩 이즈마일에서 울리는 폭격 사이렌 소리를 듣곤 합니다. 현지인 다니엘라 타나세, 데넬러 터나시는 낮에는 무시할 수 있지만 밤에 울리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가 NATO 가맹국으로서 보호된다는 정부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포페스쿠는 그다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루마니아 땅에 있는데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루마니아가 고심하던 48시간 사이에도 이즈마일 항구에 대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루마니아를 조롱하는 듯이 말입니다. 제대로 열받은 루마니아는 그동안 고심하던 카드를 꺼내대기로 합니다. 러시아에게 결코 반가울 수 없는 소식이죠. 바로 K2 흑표입니다. 루마니아는 과거 한 차례 전차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죠. 루마니아는 작년 54대의 에이브람스 도입을 결정했고 그 전부터 K2 판매를 추진하던 한국은 한 차례 좌절하나 싶었는데요. 의외로 루마니아는 에이브람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도 추가적인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의 조달 담당 장군 테오도르 인시카슈는 직접 300대가량의 전차를 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자리가 바로 한국과 루마니아의 방산 협력 1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는 점, 그리고 직전에 K9 거래에서 폴란드와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전차 사업 역시 한국의 K2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독일도 루마니아와 접촉해 레오파르트 EAA의 교섭을 시도했지만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54대들 구매할 시점에도 이미 레오파르트는 한번 밀려났던 데다가 최신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EA8은 300대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가격도 너무 비싸고 납기도 기대할 수 없어 절망적인 상황이죠. 심지어 얼마 전 독일은 뭘 믿고 그러는지 몰라도 프랑스와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 지시를 사실상 파토내버렸습니다. 지난 9월 6일 로이터 통신은 레오파르트 2의 제조사 KMW가 후속 기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의도적으로 프랑스를 배제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유력 경제 일간지에 따르면 독일이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과는 개발 협정을 체결했지만 르클레르 전차의 기술을 가진 프랑스와는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꼭 옳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독일 스스로의 힘으로는 레오파르트 2의 수요를 감당하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는 상황인데 새롭게 끌어들인 파트너인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이 육군 장비 개발 기술에 있어서 정말로 프랑스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들 추가 구매할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전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전차 중에는 에이브람스도 있었고 조만간에 현지 투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조차도 큰 기대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에이브람스와 함께 서방 최강이라 불리던 레오파르트 2도 전황을 뒤집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는 파괴까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의 군사 매체 등에서는 고작 10대 들어가는 에이브람스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단단한 방어를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를 뚫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차라리 같은 금액을 들인다면 수량이 많은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봤죠.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들 추가 구매할 생각이 없었으면서 굳이 추가 도입 계획을 언급한 것은 에이브람스 외의 전차로 300대를 채우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이므로 사실상 속어법으로 후보는 K2만이 남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번 사건의 수습기간에 마침 열린 폴란드의 방산전시회 MS포에서 K2의 도장을 찍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이 결정이 위험에 노출된 루마니아 국경지대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더 나아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루마니아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